구한말 개혁가 초정 김성규의 행적을 더듬기 위해 취재팀은 먼저 서울에 살고 있다는 그의 손자를 찾기로 했다. 교수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범우라고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때 묻은 낡은 사물함 속에는 초정 김성규가 생전에 남긴 옛 문서들이 보관 상태가 좋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일흔넷의 노 교수는 할아버지 유품에 얽힌 사연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초정 김성규. 사실 그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그리 익숙치 않다. 여기를 했다가 안 가니까 예. 다시 이쪽으로 명해요. 예, 강원도 순찰 들어가라. 예. 관례식을 이렇게 했어 이제. 목포의 옛 어른들 사이에서나 이렇게 갑부 김장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고. 더러는 윤심덕과 함께 현해탄에서 정사한 비운의 극작가 김우진의 아버지로 어렴풋이 기억되고 있을 따름이다. 우리 조부님 보통 이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머신 분이에요. 그 아드님들한테도 굉장히 어머시고. 근데 특히 나한테는 잘해주신 것 같아. 나는 어려서는요, 뭐 그 부잣집이다 어쩌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고, 그냥 남이 김장석 씨, 김장석 댁 부르니까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가 보다. 그때는 우리가 어렸으니까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지. 뭐 특별한 게 뭐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듣고 그렇게 해서고 그런 건 없었어요. 김성규가 생애 절반을 보냈던 목포 북교동 옛집에는 해방 후 성당이 들어섰다. 100년의 세월을 간직한 돌담과 극작가 김우진 문학의 산실이라 새겨진 표징비로나 겨우 옛 흔적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목포의 대지주 김장성으로 더 잘 알려진 초정 김성규. 하지만 그는 구한말 격동의 시기, 사회개혁에 대한 탁월한 사상가였고 실천가였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를 주목하는 이유다. 국민정부 출범 10개월. 이 시대 우리의 화두는 여전히 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랜 시간을 거슬러서 김성규라는 인물을 끄집어냈습니다. 지난날의 낡은 자료를 뒤적이면서 그를 다시 불러오는 데는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 관리를 지내면서 개혁의 주체로서 살아온 김성규의 이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충분한 의미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초정 김성규, 먼저 그가 태어났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초정이 태어나던 무렵, 조선의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개방을 강요하는 제국주의 열강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고, 국내외적으로 축적됐던 사회적 모순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면서 봉건 지배 질서를 뿌리채 흔들고 있었다. 쇠국과 개국의 기로에 선 조선은 허물어져 내려가는 봉건 질서와 외세의 틈바구니에 밀려 생존을 위한 전략을 다방면에서 모색해야 했고,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문호를 개방하기에 이른다. 개방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조선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해 보였다. 김성규의 부친 뇌서 김병욱은 당시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지닌 실학가였다. 이 때문에 당시 세도가였던 안동김 씨 가문이었지만 50세 늦은 나이에야 겨우 미관 말직에 올랐다. 초정의 성장 과정에서 부친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초정의 부친은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사회 개혁에 대한 이상을 아들 김성규가 이루기를 바랐다. 신학문을 배우길 원했던 부친의 뜻에 따라 김성규는 18의 나이에 서울로 유학길에 나선다. 그 선대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선대라는 게 내서 근데 이제 증조부님 이제 영향을 받는데 그분이 철저히 실학이에요. 실학주의자. 그러니까 산수를 공부시키고 양학을 공부시켰다. 약물을. 그래서 이제 그 홍콩에 갔다가 이제 처음으로 새로운 이제 세계 서울 유학 시절 김성규는 당대 최고의 산술 교사인 이상혁과 미국인 노엘에게서 산술, 측량, 기하학 같은 신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정기적으로 학습하는 시간 외에는 서고에 파묻혀 각종 서적을 탐독했는데 유형원의 반계수록이나 정약용의 여유당집, 경세육표 등 실학가들의 책은 그의 사상적 지평을 크게 넓혀주었다. 그가 특히 관심을 보였던 분야는 봉건 사회의 가장 큰 모순으로 떠오르고 있던 토지와 농업 생산에 관한 문제였다. 후일 그가 발휘하게 될 탁월한 실무 능력은 젊은 시절 체계적으로 신구 학문을 익혔던 덕택이었다. 반계 유형원과 다산 정약용의 저작에서 그들의 사상에 크게 감화돼서 그 책을 일일이 베끼고 해서 이렇게 숙독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사실 그 다산 선생과 반계 선생의 사상의 요체는 바로 토지개혁에 있습니다. 그 이념은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 실제로 역사상에 시행이 됐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런 어떤 개혁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초정도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성규가 서울에서 학문에 전념하고 있을 무렵 조선은 민씨 세력의 집권 아래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처우에 불만을 가진 구식 군대가 폭동을 일으켰고 1884년에는 김옥균, 박영효가 주축이 된 갑신정변이 발생한다. 일본의 세력을 끌어들여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났고, 이런 집권층의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청년 김성규는 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간다. 젊은 시절 초정이 가졌던 개혁 사상은 그가 쓴 재용설이라는 글에 잘 드러나 있다.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부패한 관리들의 중간 횡령 근절, 철저한 호구 조사, 국가 중심의 광산 개발과 염전 정책을 주장했다. 그가 국가재정 관계로 해서 쓴 대표적인 논설이 재용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용설에서 보면은 그는 먼저 우리나라 토지가 정확하게 파악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호구가 정확하게 파악돼야 된다. 따라서 그런 토지와 호구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데서 세금을 균등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정 김성규는 광산을 많이 개발하고 염업을 국가 직영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초정이 재용론에서 강조했던 점은 탈세 방지와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였다. 초정은 국고를 축내고 있는 정부 대신 방백 수령, 보수 정객, 무의도식하고 있는 부패 관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들을 바로 잡아야 국가 재정이 튼실해질 거라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은 당시 왕실을 비롯한 집권층 전반을 겨냥한 것으로 혁명에 버금가는 주장이었다.
또한 농정용론이라는 글에서는 국가 재정의 근본이 되고 있는 농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 없이 노는 이가 없게 하고 토지 개간, 수리시설 확충, 농업기구 개선, 양잠업 장려, 대체식품 개발이었다. 나라를 떠돌며 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토지 개간과 농기구 개선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식량을 개발하고 면화 산업 같은 미래 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초정의 재용설과 농정용론은 부국 강병을 위해서 부패 청산과 농업 근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김성규에게 개혁의 방향과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됐습니다.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개혁을 위해서 사상적 기초를 세운 초종은 자신의 개혁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또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1887년 5월 25세 나이에 김성규는 광무국 조사를 시작으로 관직에 발을 내딛게 된다. 민비의 친정 조카 민영익이 책임자로 있던 광무국은 광산 개발을 담당하던 곳으로 왕실의 중요한 자금줄이었고 김성규는 여기서 광산 개발의 실무자로 일하게 됐다. 그해 김성규는 친군 우영문안이라는 관직을 거쳐 같은 해 9월 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로 파견한 유럽 정권 대사의 서기관으로 발탁돼서 홍콩으로 출국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라파하고 미국에 사신을 보내. 예. 근데 사신을 보냈는데 미국에 가는 사신은 일본을 거쳐서 일본 도움으로 해서 미국에 가요. 예. 가서 일을 끝마치고 와. 근데 이제 유럽에 가는 그룹은 저기는 이제 정권 대사 한 사람하고 서기관 2사람하고 통역하고 4사람이 가. 예. 4사람이 가서 홍콩에까지 가 있는데 청나라가 너희들 한국이 조선이 무슨 독립 그런 게 있느냐. 그래가지고 방해돼서 못 가요. 예. 그리고 돌아와 그냥. 한 1년인가 그래 있다가 1년 반인가 있다가 돌아오시는데 그때 할아버님이 1등 서기관으로 발탁이 됐을 것이. 영어고 독일어고 당시 향항이라고 불리던 홍콩은 외국인들의 교류가 활발하던 국제적인 무역 도시였다. 귀여운 게. 근데 이제 이게 뒤가 영어로. 예. 예. 코리안 미션스. 이제 홍콩에서 찍은 거. 홍콩에서 발급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홍콩에서 찍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확대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예, 서기관. 예, 26세 때 이제 향황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목포에서 엔라지 했다. 예. 확대 시킨다. 그러니까 26살 때가 됐어. 이러고 다쿠라카를 갔으니까. 예. 이 괴짝이 예. 할아버지가 이제 그 향항에서 오실 때 물건을 담으실 거예요. 예. 이게 얼마 됐어? 몇 년 됐어? 100년이 넘어. 굉장히. 근데 이게 뚜껑 열으면요, 예. 메이드 인 홍콩이라고 나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홍콩에 머물던 김성규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세계 도처에서 약소국가를 침략해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을 지켜본다. 청년 김성규는 약소국가 조선의 새로운 현실에 눈을 뜨게 됐고 당시까지 급진적이던 그의 개혁 사상도 서서히 변화를 겪게 된다. 아주 과격한 사회 개접한데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조금 생각이 달라지세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 내에서 개혁하고 싸우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자 중국 가서 천국에서 뭡니까? 강대국들이 서로 영토 먹으려고 난리다. 그냥 우리 조선 잘못하면 맥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싸움 하지 말고 이거를 나라를 먼저 이렇게 안정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파로 생각이 바꿔졌죠. 당시 미시척족 정권의 그런 어떤 난맥상, 그리고 일본의 힘을 빌려서 또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급진개화파들, 이런 것이 더 비판적이고, 그러나 자기의 학문으로 보면 분명히 이 사회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급진적일 수가 없는 것이 이 사실 서양 세력의 문제, 그리고 이 국내에 있어서의 보수 세력의 저항, 이런 것을 무마하고 국력을 총체적으로 결합을 우리 역량을 모아보려면 여러 세력이 동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지주 세력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개혁론을 내세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거란 말이죠. 홍콩에서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조선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된 초정은 이제보다 현실적인 개혁론자가 됩니다.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고 국내 여러 세력을 결집시켜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상적 변화를 겪은 초정 앞에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보년 농민들의 함성,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의 봉건적 지배 질서를 뿌리채 뒤흔들었던 동학농민혁명. 1894년 1월 10일 농민전쟁의 첫 횃불은 탐관오리 조병갑의 학정에 시달리던 호부에서부터 타올랐다. 전봉준을 지도자로 삼은 농민군은 세력을 넓혀 나갔고 마침내 호남의 제1관문인 전주를 점령하기에 이른다. 속수무책이던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신임 전라감사로 김학진을 전주에 파견한다. 이때 김성규도 김학진의 핵심 참모로 전주에 내려오게 됐다. 전주로 내려온 김학진은 농민군 최고 지도자 전봉준과 12가지의 폐정 개혁안을 조건으로 전주 화약을 맺는다.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는 일종의 휴전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때 김성규는 농민군과 정부군이 전주 화약을 맺는 과정에서 참모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관찰사를 대신해 자신이 직접 효유문과 핵심적인 개혁안을 작성해 농민군에 제안한다. 이때 그가 품었던 개혁 사상이 유감없이 발휘됐는데 집강소 설치에 대한 대목은 눈여겨볼 만하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김성규는 전라감사 김학진의 참모로서 전주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5월경에 이제 동학농민군과 이른바 전주 화의를 한 뒤에 농민군의 지도자인 전봉준과 몇 차례 걸쳐 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김성규와 김학진이 전봉준에게 요구한 것은 당시 동학군을 빙자해서 여러 각 지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그런 그 농민들을 제발 진정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면과 리에 집강을 임명하고 동학교도 가운데에서 집강을 임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강을 잡아달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집강소입니다. 그러나 당시 동학군들은 이것을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당시 농민군과 그리고 전라 감영 측은 일정한 정도로 타협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강소를 통해 농민군은 스스로 질서를 잡아나갔고 세력을 넓혀나갔다. 하지만 농민군과 전라 감영 사이에 이루어진 휴전은 일본군의 개입으로 깨지고 만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김홍집 내각을 앞세워서 일일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했고 조선 침략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분노한 농민들은 그해 9월 반일 구국의 기치를 내걸고 다시 봉기한다. 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우금치 일대에서 20일 동안 피비린내 나는 공방전을 펼쳤지만 끝내 패하고 만다. 농민군 지도자들은 체포됐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성규는 농민군 제2지도자
김계남 처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농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주장했던 김성규. 그는 왜 농민군 지도자였던 김계남을 처형했을까? 전봉주는 전라도에 있던 동학교도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각 동학군의 두령들은 이른바 군웅 활거식으로 일정한 지역을 자기가 점거해서 그곳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남원의 김계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계남은 전봉준도 통제하지 못했고 전라감사 쪽에서도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계남은 그해 10월 말경에 전주를 거쳐서 청주로 진격하게 되는데 이때 전주에 들렸을 때 김성규가 그의 난폭한 행동을 말렸지만 김계남은 당시 임지로 부임하기 위해서 전주에 머무르고 있던 군수라든가 이런 몇 사람들 거기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리던 김성규는 김계남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악연 때문에 그 이후에 김계남이 전라 감형에 체포되었을 때 그 이미 희생자 가족들이 김계남을 처형하라고 강경하게 요구를 해서 결국은 김계남을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성규는 어디까지나 온건한 개혁 그리고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어떤 폭력으로서 혁명으로서 어떤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농민 봉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에 섰고 오히려 이것을 진압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방식에 대한 농민 봉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던 김성규. 그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방식을 통한 개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정이 생각한 합리적인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불리던 시절 양무감리를 지내던 김성규의 행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일전쟁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확보했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1895년 일본 폭도에 의해 조선의 왕비 민비가 살해됐고 위험을 느낀 고종은 이듬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한다. 궁궐을 비운 국왕을 비난하는 상소가 잇따랐고 각계의 거센 요구에 밀려 고종은 아관 파천 1년 만에 지금의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긴다. 1897년 10월 고종은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국제 정세를 틈타 황제에 즉위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한다. 황제에 오른 고종은 근대화를 위한 일련의 개혁 정책을 단행하는데 이른바 광무개혁이었다. 광무개혁은 기존의 왕조 체제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는 구본 신참이 기본 바탕이었다. 이즈음 급진적인 개화를 원했던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독립협회를 조직해 만민공동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정치운동을 펼치면서 정부와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동학 농민전쟁이 휩쓸고 간 호남 일대는 전쟁이 남긴 상흔과 함께 민심 또한 흉흉했다. 당시 김성규가 현감으로 부임했던 고창 역시 농민 봉기가 치열했던 곳으로 김성규는 이곳에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해야 했다. 이때 그는 사회개혁을 위한 농촌사회 조직화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고창에서 동학 농민전쟁의 뒷수습을 하며 지내던 김성규는 1897년 다시 장성 군수로 발령이 난다. 전라남도 관찰사 윤웅열이 김성규의 탁월한 실력을 인정해서 자신의 곁에 두고자 중앙에 올린 청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장성군수로 발령단 그 해에는 경사가 겹쳤는데 부인 순천박 씨와의 사이에 뒤늦게 첫아들 김우진이 태어났다. 서울에서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정은 농촌에도 만민공동회와 같이 민의를 수렴할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때 그가 주목한 것이 농촌의 자치기구인 향약이었다. 우리 백성이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백성이 일정은 항상 조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 요새 말로 그 지방후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것을 우리 이 역사상에서 갖고 있는 게 향회고 향약이고 이랬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게 양반 중심으로 됐지만 나중에는 대소민이 모두 참가하는 그런 민회로 발전을 했고,
그래서 바로 초정은 그거에서 주목을 했단 말이에요. 민회를 통해서 민권을 신장하고 자치를 이루어보자. 그 자치적으로 됐을 때만이 실질적으로 힘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899년 대한제국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토지조사 작업을 시작한다. 토지조사를 위해서 전담기구인 양지야문도 설치됐다.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된 토지조사는 외국인의 토지 침탈을 막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대한제국의 야심찬 사업이었다. 당시 양지야문의 총책임자는 이도재였다. 이도재는 동학농민전쟁 때 김계남 토벌작전을 이끌었는데 이때 자신의 휘하에서 기량을 발휘했던 김성규를 눈여겨보았고 김성규를 양전사업의 일선 책임자인 전라남도 양무감리로 추천했다. 대한제국 정권은 1899년경부터 전국에 걸쳐서 토지 조사를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이것을 양전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각 도별로 임명했는데 그 각 도별 책임자가 양무감리입니다. 김성규는 당시 전라남도의 양무감리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도마다 이제 토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표는 확실한 토지 조사를 통해서 토지에서 거두는 세금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정부는 바로 이와 같은 양전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근대적인 토지조사 작업은 당시 대다수 소작 농민층에 대한 봉건지주제의 개혁이라는 알맹이는 빠져 있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토지조사 사업에 비판적이었던 초정은 자신의 생각을 역둔토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갔다. 역둔토는 국가나 왕실 소유의 토지인데 이 토지에서부터 법으로 소작료와 소작권을 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국가나 왕실로부터 출발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자 지주와 중간 관리들의 횡포로부터 소작 농민들을 보호하자는 온건한 개혁 사상이었다. 실제로 그는 고창군수로 일하던 시절 중간 관리의 횡포를 막고 소작농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서 지역 농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기도 한다. 이롭게 하려면은 소작지라도 이를테면 균평하게 노동 능력에 따라서 배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지주들이 거두가는 이 소작료를 이렇게 절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정 김성규는 소작료를 인하해서 항구적으로 정해서 농민 생활의 안정을 기해보자 이렇게 했고 또 농민들이 소작지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은 자연히 소작료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소작인을 항구적으로 정해주자. 쉽게 말하면 경작권을 보장하자 이런 방안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초정은 자신의 온건한 지주제 개혁론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대다수 농민층을 결집시켜서 개혁의 힘을 확보하고자 했던 초정의 노력은 결국은 스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는 어쩌면 지방 관리로서의 한계를 절감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잠시도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역사의 격변기마다 해결사로서 일선에서 숨가쁘게 뛰어왔던 김성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항장 목포였습니다. 당시 무안군에 속해 있던 목포항은 1897년 10월 개항일에 일본 상인을 비롯해 외국인의 출입이 잦았고 국제 간 상거래가 활발했다. 개항장 목포에는 일본 영사관을 비롯해 각국 영사관들이 들어섰고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각국 공동 초계지가 설치됐다. 각국이 민족적인 이해관계를 걸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목포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예민한 지역이었다. 1897년 9월 대한제국 정부는 개항 직전에 목포항에 무안감리소를 설치하고 감리를 파견해 외교 및 통상 사무를 지방에서 직접 처리하게 했다. 개항장 목포에는 일본 상인과 조선 상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질 않았고 일본 상선의 하역 작업을 하던 조선인 부두 노동자들은 저임금 때문에 자주 파업을 일으키곤 했다.
무안감리서에서 정부에 올린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시 목포항의 부두 노동자의 파업이 끊이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이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무렵 김성규가 무안감리로 급하게 파견됐다. 당시에 당시 동학교도들이 가장 많고 또 동학교도들이 처음 봉기했던 고창 무장 지역의 현감으로 파견됩니다. 이것은 김성규가 그만큼 농민들을 잘 무마할 줄 알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타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가 수완을 발휘했기 때문에 김성규는 1903년에 당시 목포의 부두 노동자 파업이 진행될 당시에 무안감리로서 파견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 부두 노동자 파업이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일본과 조선의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당시 비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무안감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김성규는 무안감리에 부임하자마자 조선인 노동자들의 돈을 갈취하며 일본인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이명서를 체포했다. 또한 일본 영사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십장제를 폐지하고 조선인 노동자를 대표로 하는 폐장제를 실시했다. 조선인 부두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한 혁신적인 조치였다. 조선 상인과 부두 노동자들은 무안감리 김성규의 조치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1903년에) 있었던 목포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은 일본 영사관에서 부두 노동자들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당시 부두 노동자들에게 조계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영사관에서 발급한 폐차를 차도록 이렇게 강요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두 노동자들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는 조선의 무안감리서에서 발급한 폐차를 차고 일하겠다고 이렇게 맞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권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부두 노동자의 파업은 당시 조선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이것은 당시 조선 상인들의 지지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상인들은 결국 부두 노동자를 통해서 조선 상인들까지 완전히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이제 무안감리로서 부임한 김성규는 그와 같은 조선 상인과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주권을 지키고자 한 것이죠. 일본의 갖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의연한 모습으로 국권을 지켰던 초정 김성규. 하지만 그는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과 신병으로 직책을 다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1903년 부임한 지 9개월 만에 무안감리직에서 물러난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군대를 이끌고 곧장 서울로 입성했고 서울은 일본군의 군사적 통제하에 놓이게 됐다. 이 무렵 중앙정부의 기능은 매우 약화됐고 지방에서는 수령들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다. 김성규는 다시 강원도 순찰사로 임명된다. 암행감사의 임무를 띠고 강원도에 내려간 김성규는 당시 농민들의 원성을 사던 홍천군수 유가환을 봉고 파직시킨다. 홍천, 강원도 홍천에 유가원이라는 그 홍천군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그냥 유명 탄관놀이, 아주 무전 탄관놀이. 근데 이걸 손을 못 대 아무도. 이는 빼기 하도 했어. 근데 조부님이 가서 맨 처음 봉고 파직을 시켜. 이 유가원이가 어떻게 세력이 뒷심이 세든지 참 예전에 암행사라고는 삼천 초목장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평리원이라는 게 있어. 평리원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하자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에다 제소를 해. 유가원이가 내가 죄 돕는데 아무거나 의사라고 와가지고 나를 봉고파직 시켰다. 당시 순찰사 보고서에 따르면
봉고 파직을 당한 홍천 군수가 작복한 뇌물의 액수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총 7,500냥을 먹어. 그 사과 교수들이 역사 내보내 이때 7,000냥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나 될까? 수억이야, 수억. 조부님이 저요. 예, 그러죠. 거기서 직권남용, 말하자면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때 관직을 그만두셔. 모든 거. 18년 초정의 파란만장했던 관직 생활은 모함으로 인해서 막을 내렸다. 그의 나이 43이었다. 뒤늦게야 진상은 밝혀졌고 초정에서는 서둘러 그에게 정이품의 품계를 내렸다. 하지만 초정은 쓰러져가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가자를 받지 않았다. 어쩌면 초정은 국권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정부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집권층의 뿌리 깊은 환멸을 느꼈던 것은 아니었을까. 1908년 초정은 목포시 북교동에다 넓은 대지를 마련하고 생활 터전을 목포로 옮긴다. 초정은 이곳에서 유배 중이던 구한말의 대학자 정만조와 두터운 친분을 나눴다. 1907년 정만조가 창간한 목포시사에는 김성규가 거액의 현금을 희사했다는 기록의 현판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창간하는데 그는 어쩌면 이곳에 올라서 뜻이 서로 통하는 문사들끼리 시를 나누며 나라 잃은 울분을 조용히 안으로 삭혔던 것은 아닐까. 그 당시 일본 사람들만 조선이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자 초정은 일체 관직을 거절했고 무안과 창성 일대에 있던 대규모 농장을 관리하며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평이 예, 평이 어쨌냐고 평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음 이렇다면 사음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주위에 가서 예. 그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저는 뭐 말은 들었지만은 김장성 보고 나쁘단 말은 안 들었죠. 안 했죠. 그랬어요. 예. 뭐 그래도 지주였는데 예, 지주에서도 요거 그렇게 구분 토지를 하나서 구분 토지를 다 벌고 있으니까. 농업 정책에 해박했던 초정은 재산 축적에도 상당한 능력을 발휘했다. 초정은 무안과 장성, 영암 나주 일대에 걸쳐 대규모 토지를 사들였고 말년에는 목포의 대지주로 성장했다. (1930년대) 목포의 조선인 지주 현황을 살펴보면 김성규는 문제철 뒤를 이어서 391정보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다. 주로 이 장성, 무안 일대에 그의 대규모의 농장을 관리하면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조선이 완전히 일본의 그 반식민지로 전락한 이후에 일체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어느 정도 개화한 그런 지식인으로서 목포와 장성 일대에서 신학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은행을 세운다든가 하는데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해서 산업진흥에도 앞장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직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조용하게 교육 진흥과 산업진흥에 앞장선 그러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초정은 자본주의적 경영에 일찍 눈을 뜬 근대적 의미의 농업 자본가였다. 자신이 직접 상성한명회사라는 회사를 세워 효과적으로 재산을 관리했고 목포와 장성을 오가며 후학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다. 새로 생긴 근대적 민족 기업에 자신의 재산을 정력적으로 투자했는데 목포 창고금융과 동아고무공업, 목포양주 등의 주식을 투자했고 현준호가 주축이 돼 세운 호남은행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초정은 자신이 못다 이룬 농업개혁에 대한 꿈을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바랬다. 근대적인 농업기술을 배워라는 의미로 초정은 세 아들을 각각 일본과 중국의 농업학교에 유학 보낸다. 하지만 어떤 아들에게서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는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원망이요. 아버지가 자기는 동아인가 못에 들어가지고 나라를 위해, 중생을 위해, 백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죽었다지만 결국은 집안에다가 산돼지 한 마리를 가둬놓고 만셈이야. 반백이 된 머리털이 핏줄 생풀 없던 위에 흐트러져가지고 이를 악물고 사는 대드는구려.
장남 김우진은 일본에서 급진적인 서구 사상을 흡수해 자유주의자가 됐고 현해탄 정사라는 충격적인 죽음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둘째 아들 김철진은 일본 유학 후 혁명적인 사회주의자가 되어 돌아왔다. 한때 조선공산당 전남도당의 핵심 활동가로 일했던 김철진은 훗날 목포구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친일 행적을 남겼다. 셋째 아들 김익진은 중국에서 공산주의자가 돼서 돌아왔고 9일 천주교에 귀의한다. 좌우 극단을 싫어했던 초정이었지만 자식들의 사상만큼은 어찌할 수 없었다. 무안군 해제면 임수리. 73세 나이에 초정은 파란 많은 생을 마감하고 넉넉한 대지의 품에 안긴다. 울창하게 관목이 우거진 초정의 묘지는 한때 그가 기세 높았던 대지주였음을 짐작케 한다. 초배, 홍씨 예, 예. 여기 이제 여기 묻혀 계신 분이고 그래서 생이녀 딸 두 분 낳으셨고 개혁의 좌절과 망국의 서름 속에서 초정은 해방을 채 맞기도 전에 유명을 달리했지만 생전 그의 꼿꼿했던 기계를 말하기라도 하듯 초정의 비석에는 여전히 그가 조선의 정삼품 관리였음이 또렷이 새겨져 있다. 어쨌든 초정 김성규가 살다간 시대는 이 숨가쁜 구한말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 없는 지방 관리에 불과했던 김성규. 그는 자신의 개혁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무능했던 정부와 부패한 관료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한계를 절감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어진 현실을 탓하지 않았고 신념을 갖고서 잠시도 개혁을 위한 고민과 실천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주체로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셈입니다. 구한말 개혁가 김성규. 그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생생한 메시지는 바로 개혁입니다.